자, 이제 글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글을 처음 읽을 때 우리가 가장 강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그래, 그래서 필자가 나한테 말하려고 하는 게 뭔가, 도대체 나한테 뭘 전달하려고 하는가, 주제가 뭔가,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가면서 글을 읽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제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정한 흐름으로 글을 써놨을 거고, 그 문장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읽으면서 최대한 이해해가며 글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표현들은 체크해 가면서 술술술술 읽어 나가면 글을 장악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질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으로 보통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다. 지금 용해도에 대한 뭔가 개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글은 뭐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용해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용해도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는 아직 모르고, 일단 용해도의 개념이 그렇구나, 일단 용해도의 개념이 이러하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혼합물의 과포화 상태는 용질이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이제 과포화 상태에 대한 개념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상태인데, 과포화 상태의 혼합물은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도 일단 그렇구나. 과포화 상태의 혼합물은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구나. 자, 읽어볼게요. 결정화는 포화 상태의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것으로, 여기까지도 이제 결정화에 대한 개념 설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결정화인데, 결정화 공정을 거치면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슬쩍슬쩍 관심이 가기 시작해야 돼요. 뭐 석출되는 것으로, 여기 앞까지는 용해도라든지 과포화 상태라든지 어떤 경향이 있다, 그리고 결정화에 대한 개념 설명, 거의 다 개념 설명으로 점철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공정화, 결정화 공정을 거치면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를 얻을 수 있대. 다음 문장까지 읽어보면 조금 더 관심이 가야 돼요. 이러한 결정화 공정은 약물의 생체 흡수율을 높여야 하는 제약 분야 등에서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딱 이 얘기를 끝내고 이 문단에 넘어가면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난 기출상의 데이터로서는 이 두 문장에 굉장히 관심이 가야 된다는 거죠. 분명 글을 이해할 때는 앞과 뒤를 연결해 가면서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문장 하나하나가 살아서 나한테 다가올 수 있다고. 지금 결정화 공정이라는 걸 거치면 입도가 작은, 입도는 아까 입자 하나하나의 평균 지름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자,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를 얻을 수 있대. 근데 이러한 결정화 공정으로 생체 흡수율을 높여야 하는 제약 분야 등에서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까지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뭐야? 지금까지는 결정화 공정을 거치면 입도가 작은 과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로 돌아가면서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결정화 작업이 일어난다고 했고, 근데 이 결정화 과정에서 조금 더 작은 고체 입자를 얻으면, 제약 분야 같은 데서는 큰 고체 입자보다 작은 입자로 만들어 버리면 그게 생체의 더 흡수율이 높아지지 않겠냐 하는 아이디어가 제약 분야에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 사람의 어떤 관심사는 결정화 공정을 통해서 작은 고체 입자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걸 넌지시 알려주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 뭐야? 여기까지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결정화 공정으로 어떻게 작은 고체 입자가 얻어지는가, 큰 고체 입자 대신에 작은 고체 입자가 제약 분야에서 생체 흡수를 높여야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왜냐면 큰 입자보다 작은 입자가 당연히 생체 흡수율이 높겠지.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나, 결정화 공정을 거쳐서 어떻게 작은 고체 입자를 얻을 수 있는데 에 대한 화자의 궁금증, 화자의 관심사가 지금 상존한다는 거죠. 1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의 전체적인 주제를 잡는 게, 그런 훈련을 하는 게 글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1문단 마지막 부분에 대한 그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의 문장만 읽어도 이 사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쓰겠네라는 게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필자야, 너가 나한테 말하려고자 하는 게 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사를 가지고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실제로 그렇게 쓰는지 한번 보죠. 결정화 공정에는 초임계 유체를 쓰는 경우가 많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죠? 초임계 유체. 뭐 필요하면 설명해 주겠죠. 물질은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에서 초임계 상태로 존재한다.
임기 온도와 임기 압력이라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단어들도 등장을 했어요. 임기 온도는 어떤 물질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이고, 임기 압력은 어떤 물질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이래요. 온도와 압력이 임기 온도와 임기 압력 이상일 때 물질은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초임계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초임계 상태에 대한 개념도 같이 설명을 해준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셔야 돼요. 왜냐면 써진 게 다거든요. 임기 온도는 그 이상부터는 액체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고, 임기 온도 밑에까지는 액체로 존재하지만 임기 온도 위에부터는 액체로 존재할 수 없는 거고, 똑같은 말로 임기 압력은 그 임기 압력 밑에까지는 기체로 존재할 수 있고 그 위부터는 기체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임기 온도보다 높고 또 임기 압력보다 높으면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거야. 그걸 우리는 초임계 상태라고 부른대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야 돼요. 됐죠? 초임계 상태에서 물질의 분자간 거리는 그 물질이 기체일 때보다는 가깝지만 액체일 때만큼 가깝진 않다 라고 하면서 비교하는 표현이 나왔죠. 이런 거는 조금 눈길을 주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뭐보다 뭐가 더 크고 뭐가 뭐보다 더 작고 이러한 비교 표현 같은 거는 선지에서 많이 물어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옆에다 적거나 밑줄을 긋거나 어떻게든 표시를 해놓습니다. 옆에다 표시를 해놓으면 그냥 거리로만 쓸게요. 분자간 거리인데, 거리는 액체일 때가 가장 가깝고 초임계 상태, 그 다음 기체 상태가 제일 멀고, 맞죠? 자, 읽어볼게요. 물질이 액체일 때보다는 초임계 상태이거나 기체일 때 용질이나 용매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유롭구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놓고 갈게요. 또한 초임계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이면 밀도가 높아져 더 많은 양의 용질을 녹일 수 있어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결정화 공정에서는 고체 입자의 입도를 조절할 수 있다. 자, 이 문장은 꽤 중요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자, 지금 비례반비례 표현이 나왔어요. 비례반비례 표현도 아까 앞에 비교 표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선지에 많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표시를 하고 갈게요. 자, 압력을 높아지면, 초임계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이면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더 많은 용질의 양을 녹일 수가 있대요. 녹일 수 있는 용질량이 늘어나. 그러면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의 입도를 조절할 수 있대요. 자, 지금 1문단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빨간색으로 밑줄 그었던 부분에 분명히 결정화 공정을 거치면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 근데 2문단 마지막 부분에 왔더니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연결된 문장으로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대신 어떻게 입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작은 고체 입자를 얻을 수 있는지를 얘기를 아직 안 해줬단 말이야. 그냥 결정화 공정으로 고체 입자의 입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만 언급을 했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 필자가 확실히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가 고체 입자의 입도, 그러니까 작은 고체 입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 글의 주제가 결국엔 그거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글의 주제를 잡았다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3문단 초반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GAS 공정에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반용매로 사용하여 블라블라블라블라. 여기서 사실상 게임은 끝난 겁니다. 사실상 지문에 대한 밑그림이 다 그려져야 돼요. 왜냐? 분명 말했죠. 글을 읽을 때는 앞과 뒤를 계속 연결해가면서 읽는 거라고. 그리고 필자의 관심사가 뭔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 주제가 어떤 식으로 글에서 구현이 되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1문단 마지막에서 결정화 공정을 거치면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를 얻을 수 있다. 이거를 제약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결정화 공정에서는 고체 입자의 입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고체 입자의 입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냥 결정화 공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놨지. 근데 3분단 초반부 가니까 GAS 공정, 구체적인 결정화 공정의 하나의 방식이 나온 거예요. 그럼 끝났지. 이 GAS 공정으로 고체 입자의 입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가 그 문단의 결론으로 나야 돼. 아니면 그 과정을 설명해 주던가. 흐름이 보이나요? 글의 흐름이 보이시나요? 일단 3문단까지 읽어보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GAS 공정에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아까 초임계 위에서 말해줬죠.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상태,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그 위에 이상에서 존재하는 거겠죠.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반용매로 사용하여 혼합물에 녹아있는 용질을 작은 입도의 고체로 석출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용질을 작은 입도의 고체로 석출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슬슬 이 필자는 본인의 관심사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용매,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직 몰라요. 이거는 설명 안 해줬기 때문에. 근데 바로 뒤에 설명해 줍니다. 반용매는 용지를 녹이지 않고 용매와는 잘 섞이는 물질로, 반용매를 혼합물에 첨가하면 반용매는 용매와 섞이고 용질은 고체 입자로 석출된다. 여기는 물음표가 하나 찍혀요. 왜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지는 얘기를 안 해줬어. 근데 일단 반용매는 용지를 녹이지 않고 용매와는 잘 섞이는 물질이래요. 예를 들면 설탕과 물이 있으면 설탕을 녹이지 않는 대신 물과 잘 섞이는 어떤 액체, 뭐 이런 걸 이제 반용매라고 하나 봐요. 예를 들면. 근데 이 반용매를 혼합물에 첨가를 하면, 설탕물 같은 데 첨가를 하면 반용매는 용매랑 잘 섞여. 근데 용질은 녹이지 않아. 그래서 이 반용매를 혼합물에 첨가하면 왠진 모르겠지만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이 된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몰라요 아직. 자, 다음 문장. GAS 공정에서는 결정화하려는 물질을 액체 용매에 녹여서 혼합물을 만들고 용기에 적당량 채운 뒤 용기를 밀폐한대요. 자, 이후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이산화탄소와 액체 용매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사이에 맞추고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기에 주입한대요. 여기서 한번 스탑해놓고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가야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산화탄소가 있고 어떤 뭐 혼합물에 있는 액체 용매가 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그러니까 CO2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보다 높고 그 액체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보다 낮은 여기를 온도와 압력으로 설정한다는 거죠. CO2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보다 이상, 그리고 액체 용매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보다는 이하. 그러면 이 CO2는 지금 초임계 상태구나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본인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보다 지금 높은 상태잖아. 그래서 CO2는 초임계 상태구나 까지 답을 내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해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지어가면서 우리의 이해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과정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고 녹아있던 용질은 고체 입자로 석출된다. 사실 여기서도 물음표 한번 찍히거든요. 아니,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넣었는데 왜 과포화 상태가 되지? 여기서 물음표가 한번 찍히긴 해요. 근데 뒤에 바로 설명해 줍니다. 반용매가 용매와 섞이면서 포화될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것도 Y는 여기서 설명 안 해줬거든요. 왜 용질이 주는지 설명 안 해줬다? 그러면 써준 만큼만 이해하라는 거거든요.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에 채운 혼합물의 양이 같다면 그 농도에 의해 정해진다. 지금 근데 그 3문단의 마지막을 굉장히 열린 결말로 놓고 끝냈단 말이죠. 3문단을. 그러니까 농도에 의해 정해진대. 그러면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고 농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 건데 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궁금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답을 안 해줬단 말이야. 석출되는 용질의 양이 농도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고 낮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를 석출할 때는 우선 일정한 수의 용질 분자가 모여서 집합체를 이루어 결정핵이 생성되어야 한대요. 석출이 되려면 결정핵이 생성돼야 돼. 혼합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관계 나와주네. 아까 이 부분에서 조금 불명확하게 마무리를 했던 거를 구체화를 시켜줍니다. 혼합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결정핵을 만들 수 있는 용질의 분자 수가 많아져서 결정핵이 많이 생깁니다. 결정핵이 많이 생성되면 하나의 결정핵에 모일 수 있는 용질의 분자 수가 적어져서 고체 입자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뭐라고?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분명 1문단에서 결정화 공정을 거치면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GAS 공정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혼합물의 농도가 높으면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고체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구나.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걸 제약회사 부분에 적용을 하면은 생체 흡수율이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네. 여기까지 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글이 하나의 주제로 일정한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글을 쓰는 거 보면 딱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일단 다음 문단 볼게요. 한편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하는 결정화 공정도 있다. 위에 GAS 공정도 있는데 그거 말고 그거랑 조금 다른 공정도 있어. 아까 GAS는 혼합물, 그러니까 용질이 어떤 액체 용매에 녹아있는 그 혼합물에다가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넣는 거예요. 이게 GAS야. 근데 읽어보면 이 밑에 있는 공정은 그 반대예요. 읽어볼게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하는 결정화 공정도 있다. RESS 공정에서는 결정화하려는 물질과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섞인 혼합물,
여기선 혼합물이 용질과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섞인 게 여기선 혼합물이고, 아까 위에서는 액체 용매랑 용질이 섞인 게 혼합물이었고, 자 어쨌든 섞인 혼합물을 고압의 용기에서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분사한대요. 분사 직후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빠르게 압력이 내려가겠죠. 고압에서 대기압을 유지하는 쪽으로 분사해보니까 압력이 내려가고, 기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이 된다. 이때 혼합물에서 결정액이 생성되는데,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가 정해지는 원리는 GES 공정과 동일하다. 여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가 정해지는 원리는 위에 문단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진다. 그리고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위에랑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게 결국엔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내겠다는 거야. 위에 주어진 정보를 이 RESS 공정에다가 너가 적용시킬 수 있니? 난 분명 GES 공정과 원리가 동일하다고 했어. 그럼 아까 위에서 내가 분명 GES에서는 원리를 설명해줬어. 그걸 RESS 공정에 너는 적용시킬 수 있니? 활용할 수 있니? 완벽히 이해한 거 맞니? 에 대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초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16번 문제로 나왔고, 오케이? 나중에 풀어보시면 압니다. 대충 16번 보시면 초임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하여 포화 상태 혼합물을 만든 상황이죠. 애초에 상황 자체가 RESS 상황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 어떤 부분이 문제화되는지에 대한 감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 GES 공정과 RESS 공정 등의 결정화 공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주로 쓰인다. 이산화탄소는 임기온도가 상온과 큰 차이가 없어서 온도를 조금만 올리고 압력을 올리면 쉽게 초임계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그죠?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면 압력을 조절하여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를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독성에서 안전하다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문단에서도 나오죠. 고체 입자의 입도를 작게 만드는 게 이 사람은 애초부터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줬던 거고, 자 그러면 글 전체의 흐름을 한 번 더 볼게요. 주제랑 같이. 글의 주제가 뭐였고, 그래서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자 1문단에서 용해도, 과포화 상태, 결정화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설명은 우리가 이 글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전 지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시작해서 툭툭툭 던졌던 거야.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용해도는 뭐야? 과포화 상태는 뭐야? 결정화는 뭐야? 그러다가 진짜 본격적인 관심사, 결정화 공정을 거치면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를 얻을 수 있다 에서 슬슬 본인의 관심사를 표현하기 시작했고, 뭐 이런 게 이제 제약 분야에서 쓰면은 굉장히 좋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번 글의 주제를 잡을 수 있는 힌트가 있었고, 그러면은 이 문단의 역할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문단은 결국엔 이 밑에 GAS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RESS 공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해를 하려면 필요했던 사전 지식들이라는 게 있던 거지. 아니 여기 초임계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초임계를 알아요? 모른단 말이야. 지금 이 고체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이 부분, 농도가 높아지면 용질의 분자수가 많아져서 결정액이 많이 생긴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결국엔 여기 정보가 또 필요했던 거예요. 밀도가 높아져서 더 많은 용질에 녹일 수 있다. 이런 정보들도 결국엔 뒤에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정보들인 거야. 결국엔 사전 지식들이었던 거지. 뒤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지다가,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문단 마지막 줄, 결정화 공정에서는 고체 입자의 입도를 조절할 수 있어. 사전 지식 딱 깔아주고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죠. 자, GAS라는 공정화 작업이 있어. 이거는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고체 입자의 크기를 작게 석출할 수가 있어. 아, 또 이것도 있다. RESS 공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원리로 블라블라블라 해서 고체 입자의 크기는 작게 석출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왜 이산화탄소를 쓰는지 알아?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고 있어. 이러면서 글이 마무리된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문단 나 이거에 관심이 있어. 2문단 근데 그 관심사 이해하려면 이거 정도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사전 지식 알려주고. 3문단 그래서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건 어떻게 작은 고체 입자를 석출하냐, 어떻게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를 석출하냐, 그거는 구체적으로 GES라는 공정이 있어. 3문단. 4문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그거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고체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게 돼. 5문단. 똑같은 원리로 RESS라는 공정도 있어. 음문단. 근데 왜 우리가 이산화탄소 초임계 상태를 쓰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거든. 이러면서 일정한 흐름으로 짜여진 글이라는 거지. 글의 주제, 글의 흐름 보이시나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글의 주제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글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아시겠죠?